네, 우리 5주차 칼비테의 행복한 영재교육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5주차는 놀이와 내면 관리입니다. 그래서 내면이라고 할 때 심리 정서고요. 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가장 신나게 놀아본 것은 언제인가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바로 노는 인간, 놀이하는 인간에 대해서 이거 뭐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아주 철학자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할 때 인간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인간은 놀이하는 사람들이다. 경기하는 사람, 게임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취미와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을 호모 루덴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오늘 드렸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가 약간 청교도적인 게 있기 때문에 잘 못 논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인간은 문화를 즐기고 놀이를 하고 게임에 즐기는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놀이에 대한 호모 루덴스를 준비하면서 칼비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칼비테는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바로 함께 놀아주는 부모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칼비테의 책들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칼비테는 아들 칼하고 엄청 놀아줍니다. 그래서 함께 놀으라고 함께 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많은 놀이를 해요. 두 번째 보시면 장난감을 사주기보다는 놀이나 게임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칼비테가 아들 칼을 키울 때 블럭놀이, 모래놀이, 주방놀이, 역할놀이, 칠판놀이, 특별히 언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놀이와 게임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놀아주는 거죠. 그런데 칼비테가 이렇게 놀이를 즐기지만 또 공부와 놀이는 구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부 같은 경우에는 아들 칼이 처음에 책상에 앉은 게 6살인데 15분 이상을 이제 앉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언어를 그러니까 즉 어떤 글자나 이런 걸 알려줄 때는 게임을 이용해서 그 언어를 이제 알아가고 추측하게끔 하지만 실제로 공부라고 하는 시간은 딱 15분, 이제 조금 지나서는 이제 30분, 40분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많게는 이제 2시간 내에 계속해서 공부는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집중적으로 짧은 시간에 공부하게끔 하고요. 그래서 칼비테는 우리들에게 함께 놀아주는 부모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속에서 요즘 문화를 다시 좀 보면요. 제대로 못 놀 때 아픈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놀이를 제대로 즐기지 못해서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은 게임 중독에 많이 빠집니다. 미디어 중독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놀지 못할 때 사람은 아프게 됩니다. 제가 이제 좀 꿈꾸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성경적인 문화, 성경적인 놀이를 펼치는 것이죠. 우리가 첫 시간에 신체에 대해서 배웠지만 신체와 여행 또 이런 것들 그리고 놀이는 아주 큰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잘 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다면 놀이에 대해서 칼비테를 연구하면서 놀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냐면요. 바로 이 그림 때문입니다. 2050년 미래사회 보고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나왔던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이제 2050년에 되면은 일반 시민들은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하는 비율이 엄청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프레카리아트,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도 아니라 이제 일도 못하는 인물로 빠지는데 그게 몇 프로냐면 99.997%,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한다는 거죠. 인공지성이라고 하는 거는 인공지능의 윗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보다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일자리를 뺏어가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99.997%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플랫폼 소유주라고 하는 IT 공룡 기업, 예를 들면 아마존이나 뭐 구글이나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0.001%만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0.002% 정도가 플랫폼에 얹혀서 정치인, 예체능 스타, 뭐 유튜버들이 스타가 되고 그 외에 대부분 사람들은 일을 못한다는 거죠. 이 프레카리아트로 떨어지면 어떤 특징들이 있냐? 꿈과 열정이 사라지고 모든 활동, 특히 일의 가치를, 왜냐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의 중요도도 잃어버리게 되고,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가 그래서 평생 고통받게 됩니다. 제가 그 평일날 일하시는 거는 우리 선생님, 우리 집사님들도 알고 계실 건데, 제가 일을 하면서 요즘에 하는 게 뭐냐면, 특별히 어르신들, 몸이 불편하고, 그다음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도시락 배달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의 집에 가면요, 정말 비참해요. 그냥, 와, 이런 데서도 사시는구나.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를 보게 되는데, 이게 지금은 어르신들만의 문제인데, 이제 2050년을 지나면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 인공지능에 대한 책이 요즘에 가장 베스트셀러로 갖고 있는 게 에이트와 에이트 띵크라고 하는 이지성 작가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인공지능 시대에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이 준비해야 될 게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카리아트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이 공감 능력과 함께 창조적 상상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우리는 관계 그리고 여행을 통해서 공감 능력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번 시간 놀이는요, 특별히 창의력 그리고 상상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걸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총 우리는 5가지의 관리를 하게 됩니다. 신체 관리와 관계 관리, 그리고 내면 관리, 지혜 관리, 자기 관리. 오늘은 내면 관리 시간인데 놀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 영역과 동시에 아이들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행과 놀이와 글쓰기와 독서에 대해서 계속 배울 겁니다. 여행과 관계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공감 능력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놀이를 통해서 창의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관계관리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관계관리, 여행 등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어릴 때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님과 친구들 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인식한다고 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걸 심리학 용어로는 스키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키마가 생깁니다. 아이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여행을 가거나 더 많은 아이들과 든든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런 관계를 잘 가진 아이가 결국에는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면 관리까지 연결되는데 이거는 이제 2번째 시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창의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아이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특별히 여행과 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이들의 창의력을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잘하는 것,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요, 이렇게 얘기했죠. 아이들이 플레이, 놀거나 패션, 아이들이 열정을 갖게 되고 아이들이 이럴 때 삶의 목적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P뿐만 아니라 F, 즉 fun, 플레이는 재미를 뜻하는 플레이와 fun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잘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는. 그리고 아이들이 패션을 갖는다는 거는 flow, 즉 몰입한다는 거죠. 그럴 때 아이들은 purpose, 즉 목적을 가진다고 했고요. 이거는 focus, 어떤 부분에 있어서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게 스파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창의력이 엄청나게 뛰어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온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김경희 교수의 이야기를 빌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책은 미래의 교육이라는 책입니다. 이 김경희 교수는
한국에서 약 한 11년 정도 영어 교사를 하다가요.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창의성에 대한 이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게 미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김경희 교수가 그래서 창의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은 책들을 내고 있습니다. 미래 교육이라는 책뿐만 아니라 틀 밖에서 놀라라고 하는 책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미래 교육에서 연구한 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를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높은 지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창의력이 높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창의력은 서양은 예술적인 영역을 창의력이라고도 얘기하고요. 특별히 동양,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은 과학 발명, 과학과 연결된 것을 창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경희 교수는 이 미래교육에서 창의력은요, 독특하게 되어진, 즉 혁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혁신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죠. 우리가 옛날에는 스마트폰 전에 핸드폰을 썼고요. 핸드폰 전에 시티폰이라는 걸 썼죠. 근데 그때마다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대표적인 얘기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특별히 핸드폰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삼성의 갤럭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삼성의 갤럭시는 사실은 아이폰,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폰을 보고 이것을 혁신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아이폰이 어떤 정점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제록스의 팔로알토라고 하는 연구소가,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이제 좀 뭐랄까 1등 기업에서 좀 떨어진 이 제록스가 원래는 팔로알토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지금 우리가 이 컴퓨터에서 쓰고 있는 이런 마우스, 레이저 프린터,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 PC, 뭐 아이패드 같은 것, 어도비 디자인 같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다 만들어냈는데 이것들을 그때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창의력이 당시에 멈췄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그냥 그 안에서 굳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애플이 되기도 하고요. 어도비가 되기도 하고 뭐 아이패드를 만들거나 레이저 프린터를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결국엔 어떻게 하면 미래의 인재로 창의성 있는 사람으로 창의력 있는 인재로 될 것인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이들, 특별히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성인들을 위해서도 이걸 썼는데요. 첫 번째는 풍토, 창의적인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네 가지, 햇살, 비바람, 토양, 공간, 4S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풍토를 만들어 놓으면 부모님이 먼저 그것들을 얘기를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 풍토에서 이제 태도로서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우리가 답변을 하거나 또 크게 볼 수 있고 호기심을 있고.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아이들과 부모님이 여행을 가고 잘 놀고 관계가 좋을 때 이 풍토와 태도가 연결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랬을 때 최종적으로 thinking skill, 즉 창의적 사고까지 연결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미래의 교육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사람은 유대인과도 연결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약 0.2%, 아주 소수의 인원이고 미국에선 2% 정도의 어떤 인구 구성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건 노벨상 수상자들의 22.6%가, 그리고 특별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약 26%가 유대인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김경희 교수가 주목한 건 뭐냐면 유대인과 동양인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지능적인 것은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인들도 IQ를 했을 때 아주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들이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간 사람들이 지능지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어떤 창의적인, 예를 들면은 누가 있죠? 페이스북을 만든 우리 마크 주커버도 이제 우리가 저기 유대인 출신이고요.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 그리고 구글이라고 하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를 앞서 나가고 있는 이런 창의력이 갖고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창업주거나 혹은 유대인 커넥션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능적으로 동양,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이 지능으로 떨어지지 않지만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못 논다는 거죠. 결국은 잘 놀아야지 창의적인 인재가 나타나게 되고 이 놀이를 통해서 창의력과 상상력과 협동력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우리 특별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취미생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들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요. 8장이 삶을 즐기는 놀이와 창조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을 때도 잘 놀아야지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잘 놀 때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놀이 활동을 즐기고 결국엔 어른이 돼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잘 논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놀이에 대해서 이제 원래는 이제 어떻게 아이들과 놀아줘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더 이제 아이들, 유아나 이런 아이들한테 맞췄다면 지금 오늘 우리랑 강의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자녀들이 이제 좀 컸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그냥 같이 놀아주시는 것. 그리고 내가 잘 놀아야 된다는 것. 조금 더 얘기하면, 몸을 움직이거나 즐길 수 있는 문화, 건전한 문화의 놀이를 찾으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놀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면 관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면 관리가 해야 될 게 더 많아서 내면 관리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5개의 단어로 설명해 보는 겁니다. 5개의 단어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4주, 그러니까 주차로는 5주차인데 배우는 영역에서는 4번째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인 영역에는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거고, 신체 영역을 배웠고, 또 관계 영역을 배웠고, 그리고 자기 관리 영역을 배웠습니다. 심리 정서는 사랑스럽다, 그 다음 마음을 다한다고 하셨죠. 내면 관리, 심리와 정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죠. 저는 조금 전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이런 사람이야 라고 뭐 했어요? 처음에 인지를 하신 거예요. 인지.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메타인지에 대해서 배우는 건 그렇다면 왜 나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 그림이 잘 보여주고 있죠. 왜 나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왜 내 생각의 틀이 그것을 가지고 있지? 인지와 메타인지를 구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요. 첫 번째, 자녀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고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인지예요, 인지.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미워해? 우리 부모님은 따뜻한 분이야, 안 따뜻한 분이야?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야, 이건 인지예요. 근데 이 인지를 하게 된 실제로는 그 더 높은, 근데 실제 심리학에는 더 깊은 것을 보면요, 뭐가 있어요? 왜 이 자녀가 긍정적인 시야를 갖고 있는지, 부정적인 시야를 갖고 있는지를 그 틀을 메타인지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는 뭐냐라고 했을 때 부모님과 자녀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자녀들이 자기 친구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즉 세상을 해석하고 있는 틀, 그러니까 안경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 쉽게 얘기하면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 학대를 받은 친구들은요, 많은 친구들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는 물론 이것을 뛰어넘는 사람들도 위인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해왔던 부모님, 자기가 경험해왔던 친구, 그리고 자기가 읽었던 어떤 문화적 방식이 자기의 틀, 생각의 틀을 갖게 되고 그 인지에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넘어서는 사실은 이 인지를 넘어서서 왜 내가 그렇게 생각했지? 왜 내가 그렇게 말했지를 봐야지
결국에는 메타인지까지 가게 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부모님들의 이런 관계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을 때 이 표를 보면 크게 네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1번은 민주형.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표에서는 민주형이 수용적이면서 자율적인 부모님이죠. 그런데 민주형의 반대가 뭐였죠? 권위형이 있습니다. 권위형은요, 통제를 아주 심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통제도 하면서 수용의 반대인 거부를 하게 됩니다. 권위형은요. 그 사이에 과잉보호형 부모님은 통제를 하면서도 아이들이 잘못했지만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방임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뭘 하든지 그냥 둔다는 거죠. 여기에서 민주형 같은 경우에 이 그림은 나중에 넣어드릴게요. 민주형 같은 경우에 원래는 민주형이 권위형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권위형이라고 하는 걸 권위주의형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봐서 내가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하고 있는지를 나누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지난 학기인가 지지난 학기에 잠원을 가지고 가족 치료에 관련된 걸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했을 때 부모님의 양육 방식을 지금 내가 어떻게 자녀를 하는지를 보게 되기 전에 우리 부모님과 내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먼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게 애착하고 밀착이 있거든요. 애착하고 밀착.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나는 적절한 애착 관계여야 되는지 애착 관계를 뛰어넘은 너무 밀착이 된 거예요. 근데 가족 상담에서는 아주 밀접한 밀착 관계는요, 도리어 위험하다고 얘기해요. 이게 과잉 보호형으로 갈 수도 있고 권위형으로도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잘 보셔서 내가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 네 가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저는 감정 소통,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감정 코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 감정 코칭은 이제 존 가트맨이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존 가트맨의 영향을 받으신 최성애 교수나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가장 긍정적인 게 감정 코치형이에요. 네, 먼저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 코치형은 뭐냐면요, 자녀의 감정을 파악해서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제 아들 원이가 아빠인 저한테 엄청 짜증을 내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감정을 억압할 수 있어요. 너 그렇게 나한테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감정 코치형인 경우에는 지금 너가 나한테 왜 짜증을 내고 있니? 혹은 너가 짜증내고 있는 걸 알고 있니?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혹은 어떨 때는 그렇게도 아니고 감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의 양육 태도랑 아주 깊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감정 코치 같은 경우는 아이가 왜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고 여기에 표현을 해서 대화를 하고 그 감정을 조절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터득해서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죠?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 그리고 그 관계를 부모님과 친구와 관계를 잘 맺은 사람이 자기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까지 연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큰 틀은. 어쨌든 근데 지금은 관계 부분이죠. 감정 수용형은요, 아이가 짜증내면 짜증내는 대로 받아주고, 특별히 이제 예를 들면 할머니 같은 경우에 그냥 아이가 어떻게 하든지 그냥 받아주시는 거야. 아, 그래 우리 아기. 근데 이제 감정 코치형은 뭐냐, 거기에 따른 왜 너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코칭에 대해서 약 5단계로 얘기를 하면 아이의 감정을 인식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것을요, 좋은 기회, 즉 대화의 기회로 하는 거죠. 뭐 이제 우리 어떤 자녀가 몇 주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나의 사생활을 공개하기 싫어요. 그러면 우리 그때 우리 부모님 그 얘기를 했죠. 아, 그렇구나. 너가 그거에 대해서 사생활을 공개하기 싫구나. 그런 다음에 이제 물어봤는데 대화를 안 했죠. 우리 사춘기 자녀들은.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일단 5단계까지 보고 나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대화를 끌어낼 수 있는 2단계로 가고 그리고 3단계. 그래서 아이가 그 감정에서 공감하고 경청할 수 있도록 그 아이의 감정에 그러니까 너가 왜 나한테 그렇게 해? 너 나 지금 무시하니? 이렇게 가면 대화가 단절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 아이가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부모님이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고 아 네가 그래서 이런 짜증을 냈구나. 나 같아도 그런 일을 겪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5단계 만약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너는 이제 어떻게 해볼래? 라고 하는 5단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좀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요 이런 거죠. 아이가 밥을 먹는데 밥을 먹되 딴짓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어떻게 대화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우리 아이가 그러면 너 왜 얼굴이 안 좋아? 왜 밥을 안 먹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낼 수도 있어요. 혼내는 식으로. 근데 지금 보니까 밥을 안 먹고 싶어 하네?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니? 근데 아이가 어떤 표현을 잠깐 아주 찰나의 순간으로 표현했을 때 너가 그렇게 하던데 혹시 왜 그렇게 된 건지 얘기 좀 해줄 수 있겠니? 그럼 아이가 예를 들면 그 상황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 그랬구나. 너가 사실은 지금 밥을 안 먹지만 원래는 조금 전에 친구들이랑 밖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구나. 아 그래. 너가 친구들하고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니? 어떤 생각이었니? 아 그랬구나. 나 같아도 그럴 수 있겠다. 친구들하고 그런 관계면.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들었니? 어떤 마음이 들었니? 그러면 4단계 아이가 계속 그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랬구나. 그래,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어떻게 앞으로도 된다고 하면 너는 그때도 밥을 안 먹는 식으로 혹시 갈 거니 아니면 혹시 다른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니? 5단계까지 가는 거죠. 물론 이거는 하나의 샘플이기 때문에 다 도와줄 수는 없죠. 그런데 제가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관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 친구들 간의 관계가 좋을 때에 이것은 아이가 세상을 인식하고 있는 틀, 즉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의 어떤 베이스가 되는 거죠. 이게 긍정적인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 상황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좋은 것들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 부모님하고의 대화에 소통이 된다거나 소통이 되지 않는다거나 부모님이 억압했을 때 이 자녀는 세상을 인식하는 틀이 나쁘게 되면서 즉 두 번째 문제, 즉 세상과 자기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어떤 세상과 관점을 보게 되면서 특별히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내면이 무너지거나 혹은 옳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존감을 키우는 게 아니라 자존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존심은 또 우울증하고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이제 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이제 연예인 뭐 이런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고 되면 이분들은 외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걸 자존심하고 다 연결을 시켜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이들에게는 자존심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자존감, 즉 자기가 자신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아까 부모님과 친구들과의 이 관계가 형성이 내면으로 쌓이고
이것이 기반이 되었을 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나는 할 수 있어. 자기 신뢰감, 자신감, 이걸 자아 효능감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쌓였을 때 아이들이 그 결과가 긍정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세상을 섬기기에도 아주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까 이 표에서 나는 지금 우리 자녀랑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럼으로 인해서 혹은 그것과 별개로 우리 자녀는 현재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지 혹은 자존심을 부리는지에 대해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기를 올바로 사랑하는 자녀인지 혹은 이기적인 자녀인지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면의 힘하고 아주 연관이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 내면의 힘은 다음 시간 글쓰기와 또 2차 다음 주에는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올바른 자기 사랑을 할 때에 이게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1번이 하나님 사랑, 2번이 이웃 사랑, 3번이 자기 사랑이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시대를 분석하면서 첫 번째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친구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올바로 사랑하는 자녀가 두 번째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아주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관계의 영역에 있어서 이제 특별히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게 되고 또 하나는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 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너무 자기 자신, 자기 자녀들한테만 깊게 들여다 보니까 뭘 잃게 돼요?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놓치다 보니까 이게 이기적으로 가는 거죠.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요. 근데 우리가 칼비테가 얘기하고 있거나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던 건 타인과의 그 관계 역시 놓치지 말아야 될 건데 왜냐하면 세상을 해석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대가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부모님들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머리에 그러니까 인지를 한 거예요. 세상을 해석할 때 이렇게 살아야지 너가 살아남어. 그리고 너가 아주 중요해.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으로서는 여태까지 우리가 어떤 인문 고전이나 여러 가지 책을 봤을 때 그러지 않거든요. 아주 타인과의 관계도 항상 중요한데 이제 우리 집사님도 직업적인 걸 갖고 계셔서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지난주에 그런 얘기 하셨지만 그 부모님과의 관계, 이제 어머니와의 관계도 이제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표현하지 못하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됐지만 이 내면적으로는 아직 남아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개발이 필요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사실 우리 집사님들 말씀 주신 게 사실 쉽지 않은 질문들이고 뭐 저도 답을 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 이런 고민들을 결국은 하면서 답을 찾아가실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 교육의 과정이 답을 찾아가실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팀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질문하실 거고 답을 찾으실 거고 그리고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다음번에 뭐 몇 년이 지나서 맞아 그때 그 질문 그 어떤 물음이 지금 이제 해결이 됐구나. 그러면 결국 그 사이 속에 자녀와의 관계가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또 부모님들과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근데 실제로 이 자녀 관련된 거지만 이걸 보면 볼수록 결국은 자기 자신을 봐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부모이고 결국엔 나는 우리 아이와 어떤 곳에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2주 남았으니까 저도 열심히 매번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우리 집사님들도 또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자녀들 또 양육 어렵겠죠. 그렇지만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